엄마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병실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낯설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수연아, 오늘 날씨 참 좋네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던 그 엄마였는데 말입니다. 제 가슴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딸의 얼굴을 못 알아보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초기 치매라고 하셨지만 6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악화될 수 있는 건가요? 옆에서 엄마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던 새아버지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수연아,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평생 우리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잖니. 이야기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일 따뜻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년을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희생만 하셨던 엄마. 그런 엄마가 처음으로 당신의 행복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시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연아, 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교회에서 만난 분이라며 평생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시던 엄마.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새아버지 이정수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없이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었죠. 결혼식 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세상 누구보다 화사하게 웃던 엄마의 모습은 제게 남은 마지막 기억의 보물입니다. 새아버지 역시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평생의 외로움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 엄마도 기댈 어깨가 생겼구나. 안도감에 눈물까지 찔끔 났습니다. 그 행복이 이토록 짧은 신기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혼 후 저는 새아버지가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본 그는 지극정성이었어요. 저는 그가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 엄마의 혈압을 체크하고 삼시세끼를 손수 차려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반찬이라도 해가려 하면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막아섰어요. 저는 그가 우리 딸이 힘들게 뭐하러 이런 일을 하느냐며 엄마 입맛에 맞는 건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본 그는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가 엄마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골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웃곤 했어요. 저는 엄마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시는 기쁨이 주름살 사이로 환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엄마가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다며 새아버지가 정성껏 끓여준 미역국을 한술 뜨시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본 새아버지는 엄마의 건강관리에도 세심했어요. 저는 그가 혈압약은 물론이고 무릎 관절에 좋다며 글루코사민까지 챙겨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 건강이 제 건강이라고 말하며 매일같이 약봉지를 정리해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저는 엄마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어라 내가 뭐 하려고 부엌에 왔지 하시며 멍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연아 오늘이 몇 월이더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들었어요. 저는 새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하며 자신도 그런 적이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옆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개월 전부터 저는 엄마가 길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40년을 살아온 우리 동네 길을 말입니다. 저는 익숙한 골목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계시는 엄마를 발견했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엄마가 어머니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새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더욱더 보호하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다며 자신이 항상 함께 다녀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큰 병원은 검사만 많고 스트레스만 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들은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저는 엄마의 증상이 너무나 빠르게 악화되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는 엄마의 밤낮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려 하시고 한낮에 잠이 들어 깨우기 어려울 정도인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새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저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낮에 주무시게 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저는 엄마가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딸을 평생을 바쳐 키워주신 바로 그 딸을 말입니다. 제가 본 새아버지는 여전히 헌신적이었어요. 저는 그가 밤잠을 설쳐가며 엄마를 돌보고 병원비가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6개월. 과연 치매가 6개월 만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치매 진행 속도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대부분의 자료에서 알츠하이머는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최근 기억만 조금씩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6개월 만에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중증 단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너무나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헌신적이고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충격적이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건 정상적인 치매 진행이 아니라고.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상상하기도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저는 그가 어머니가 낯선 곳에 가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신경과 김 교수님은 엄마의 MRI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김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온 저에게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가 어머니가 언제부터 증상을 보이셨는지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깜빡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김 교수님의 얼굴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가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진행된다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이 보통은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천천히 악화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초기에는 최근 기억만 조금씩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6개월 만에 중증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것이었어요. 김 교수님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이라든지 외부 요인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김 교수님이 잠시 망설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정 약물들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교수님은 수면제나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와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 입안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복용하시는 약물 목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제가 함께 있을 때 엄마는 상대적으로 멀쩡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오늘 날씨가 참 좋다며 밝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와 단둘이 계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엄마와 차를 마시며 정상적으로 대화했어요. 저는 엄마가 제 직장일은 어떤지 물어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새아버지와 단 이 시간을 보내신 후에는 저는 엄마가 여기가 어디인지, 저를 누구인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패턴도 발견했어요. 새아버지가 엄마께 약을 드리고 난 후 30분 정도 지나면 저는 엄마가 갑자기 졸려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새아버지가 어머니가 요즘 많이 피곤하시나 보다고 말하며 엄마를 침실로 모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깨어나신 엄마는 방금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새아버지를 잘못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하지만 김 교수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6개월 만에 중증까지 진행되는 건 비정상적이라던 그 말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복용하시는 약물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그것이 제가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 끔찍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진실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처음에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 곁에 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밤 10시쯤 새아버지가 엄마께 약을 드리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약봉지에서 여러 개의 알약을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혈압약, 소화제, 글루코사민. 평범해 보이는 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혈압약 모양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엄마의 혈압약은 하얀색 원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아버지가 드리는 약은 연분홍색 타원형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새아버지가 엄마를 재우시고 거실로 나온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혈압약이 바뀐 것 같다고, 모양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저는 새아버지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곧 웃으며 약국에서 제약회사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어요. 성분은 똑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 선생님께 엄마의 처방전을 보여드리며 혈압약에 대해 문의했어요. 저는 약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복용하시는 혈압약은 암로디핀 OMG였는데 이 약은 항상 하얀색 원형이라고 하셨어요. 연분홍색 타원형 약은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약사 선생님께 연분홍색 타원형 약이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모양의 약이 있는지 말이에요. 약사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런 모양의 약으로는 수면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졸피뎀이나 에스조피클론 같은 약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수면제를 혈압약이라고 속여서 드렸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매일 6개월 동안이나.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교수님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던 그 말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새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점심을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엄마를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도 떠드리고 반찬도 집어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점심 후 저는 새아버지에게 엄마를 다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제안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새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더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는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교수님이 혈액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새아버지가 점점 초조해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 예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며칠 후에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컨디션을 봐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절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의 약 복용 시간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후 8시, 새아버지가 엄마께 약을 드렸어요. 저는 그가 연분홍색 알약 2개를 물과 함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 후, 엄마는 심하게 졸려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의자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보았습니다. 1시간 후, 엄마는 완전히 의식을 잃으신 것처럼 깊이 잠드셨어요. 저는 새아버지가 엄마를 침실로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엄마께 어제 저녁에 뭘 하셨는지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TV를 봤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새아버지가 정말로 엄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는지, 그것이 엄마의 기억을 잃게 만드는 원인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새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한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든 척하면서 새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어요. 밤 11시, 새아버지는 엄마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잠든 줄 알고 안심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뜨고 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찬장에서 작은 병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 정도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더니 작은 약병 하나를 가지고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엄마 방에서 나오는 새아버지를 보았어요. 그의 손에는 빈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약병을 부엌 쓰레기통 깊숙이 버렸어요. 저는 그가 쓰레기를 다른 것들로 덮어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아버지가 시장에 간 사이,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 그 약병을 찾아냈어요. 약병에는 라벨이 뜯어져 있었지만 바닥에 작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졸피뎀 시뱀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졸피뎀은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약이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졸피뎀의 부작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기억장애, 인지능력 저하, 의존성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정확히 엄마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졸피뎀을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더 심한 혼란과 불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새아버지는 엄마를 완전히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새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엄마에게 수면제를 먹여 고의로 치매 증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새아버지가 엄마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엄마께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물어보는 것을 들었어요. 엄마는 머리가 맑지 않다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자 새아버지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가 나이가 드시니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을 잘 드시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를 아프게 한 장본인이 마치 치료해주는 사람이냥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새아버지는 또다시 약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연분홍색 알약을 꺼내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엄마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려는 걸까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참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새아버지가 주는 약을 의심 없이 드셨어요. 저는 엄마가 고맙다며 새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 후 엄마는 예상대로 심하게 졸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드셨습니다. 저는 새아버지가 엄마를 침실로 옮기는 것을 도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새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가 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서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엄마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없게 되겠죠. 새아버지 혼자서 엄마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될 테고요. 저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새아버지의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약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졸피뎀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과 약물들도 있었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약병에는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처방받은 사람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정수. 새아버지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약이었어요. 그런데 왜 새아버지가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약을 엄마에게 몰래 먹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매일 독을 먹이고 있다면 그보다 더 잔혹한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새아버지가 엄마에게 약을 먹이는 현장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는 새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하겠다고. 숨겨진 카메라든 녹음기든 무엇이든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휴대폰을 이용해 새아버지를 몰래 촬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후 7시,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살짝 숨겨둔 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새아버지는 평소처럼 엄마의 저녁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약봉지에서 연분홍색 알약을 꺼내는 모습을 휴대폰이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새아버지가 갑자기 제 쪽을 돌아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새아버지는 천천히 제가 휴대폰을 숨겨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화면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어요. 녹화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새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그 얼굴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저를 째려보았어요. 저는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뭘 하려는 거냐고 묻는 것을 들었어요. 왜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엄마에게 무슨 약을 먹이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제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어요. 새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가 처음으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더 이상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잔혹한 사람의 모습을요. 저는 그가 제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박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제 팔을 거칠게 붙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는 독사의 속삭임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경고하는 것을 들었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저는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계속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위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엄마에게 약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침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을 들었어요. 새아버지는 그 순간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순식간에 다정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엄마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수연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놀랐을 뿐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엄마는 그 말을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것을 들었어요. 새아버지가 엄마를 다시 재우러 가신 사이 저는 박살난 휴대폰을 주워들며 절망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새아버지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서류들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요양원 입원 신청서였어요. 엄마의 이름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어요. 엄마가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었을 경우 새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가짜 진단서였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의 이름으로 된 진단서에는 엄마가 중증 치매 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새아버지는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수면제로 엄마를 무력화시키고 가짜 진단서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격리시킨 후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어요. 마지막 서류는 엄마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새아버지의 지인에게 헐값에 팔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새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던 거예요. 엄마를 사랑한다며 결혼한 것도, 매일 약을 챙겨드린다며 보살핀 것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서서히 파괴시키면서 동시에 완벽한 강탈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엄마 방에서 새아버지가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두고 화장실로 피했어요. 화장실에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하지만 동시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새아버지의 정체도, 그의 계획도.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었어요. 박살난 휴대폰, 감시당하는 상황.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밤새 제 방 앞을 서성이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시도를 할까봐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담당 경찰관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박살난 휴대폰, 사라진 서류들. 제가 본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새아버지는 법적으로 엄마의 남편이었어요. 저는 경찰관이 가정 내 문제는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경찰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엄마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대학병원 김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혹시 의학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을 만난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 인위적인 치매 증상 유발. 저는 김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이야기가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장기간 수면제 복용이 실제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인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 약물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마를 병원에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새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김 교수님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응급 상황을 만들면 강제로 병원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119에 신고하면 응급실로 이송되고 그때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새아버지가 약물을 투여하는 현장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거기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무선 카메라였어요.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원은 제게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가 배터리가 48시간 지속된다고 알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카메라를 엄마 집에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저는 엄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그에게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다고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했어요. 새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저는 그가 일단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했어요. 거실의 시계, 책장 위의 액자, TV 받침대. 여러 곳을 검토했지만 새아버지 눈에 띌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엄마 방의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어둡고 먼지가 쌓인 뒷면이라면 카메라를 숨기기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새아버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공기청정기 뒤쪽에 카메라를 부착했습니다. 침대와 약 보관함이 모두 보이는 완벽한 각도였어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새아버지가 다시 약물을 투여하는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평소보다 더 밝은 척했어요. 새아버지의 경계심을 풀어야 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요양원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새아버지가 엄마께 미리 이야기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새아버지가 아직 엄마께 요양원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후 일방적으로 진행할 작정인 것 같았어요. 저녁 8시, 새아버지가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켜고 지켜보았어요. 화면 속에서 새아버지가 약봉지를 꺼내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분홍색 알약들이 하나씩 그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새아버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그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카메라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아버지는 약봉지를 다시 넣고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가 거실로 와서 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은 엄마가 피곤해 보이니 약을 내일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내일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카메라 영상뿐만 아니라 녹음까지 확보해야 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위한 응급 상황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새아버지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했어요. 엄마를 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전 일찍부터 엄마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새아버지의 일상 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언제 약을 주는지, 언제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지 말이에요. 오전 9시 새아버지가 시장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엄마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새아버지가 없을 때 엄마는 훨씬 맑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수연이가 화를 내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보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새아버지가 주는 약물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더 강한 용량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새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가 평소보다 더 많은 약봉지를 가져온 것을 보았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짜증과 경계심을 느꼈어요.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도 말했어요. 새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제 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저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니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와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후 4시, 드디어 새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약봉지를 꺼내는 것을 화면으로 보았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연분홍색 알약을 6개나 꺼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많은 양이면 엄마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아버지는 물컵에 약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저는 그가 알약들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엄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엄마가 그 물을 모두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15분 후 엄마는 심하게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새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침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가 엄마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뭔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곧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때 새아버지가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어요. 주사기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아버지는 그것을 엄마의 팔에 주사하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응급실 직원에게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5분 후 저는 엄마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새아버지가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의 손에 아직 주사기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새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카메라로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엄마를 들것에 태워나갔어요. 저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제때 신고한 걸까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새아버지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는 걱정되는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짜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마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는 것이 불쾌했을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엄마를 응급처치했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에게 혈액 검사를 꼭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의사는 왜 혈액 검사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약물 중독 가능성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어요. 새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런 검사가 필요하냐고 항의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안전을 위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엄마의 혈액에서 다량의 졸피뎀과 다른 정신과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농도였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 정도 농도면 의도적인 투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새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아버지가 약물을 탐물을 주고 주사기까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새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어요. 더 이상 자상한 남편도 걱정하는 보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획이 무너진 것에 분노하는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엄마를 구해냈고 증거도 확보했으니까요. 30분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형사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휴대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새아버지가 약물을 투여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형사들은 영상을 보고 즉시 새아버지를 연행했어요. 저는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담당 형사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형사가 이정수라는 이름이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실제 이름은 박상철이고 이미 수배 중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형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박상철이 지난 5년간 3명의 노인 여성과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모두 같은 수법이었다고 했습니다. 재혼 후 6개월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고 1년 내에 요양원에 입원한 후 사망했다고 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인천의 70세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두 번째는 부산의 68세 이영희 할머니. 세 번째는 대구의 72세 박정희 할머니였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나 6개월 내 결혼, 갑작스런 치매 진단, 요양원 입원, 그리고 죽음.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피해자들의 재산이 박상철에게 상속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총 피해 규모가 150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박상철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사가 조직적인 범죄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가짜 의사, 요양원 원장, 심지어 일부 교회 관계자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가짜 진단서를 작성한 정신과 의사도 공범이었어요. 저는 형사가 그 의사가 이미 체포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입원비를 받아 챙기고 실제로는 환자들을 방치하거나 더 빨리 죽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가 현재 4명의 할머니가 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울, 광주, 울산, 제주에서 각각 박상철과 비슷한 수법의 사건들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모두 다른 가명을 사용하는 같은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어요. 우리 엄마가 단순한 개별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표적 중 하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제 신고 덕분에 이 조직의 전모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마워했어요. 저는 그가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6개월간 지속된 약물 투여로 인한 후유증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시간 후 엄마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는 것을 들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 영상을 보여드리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자신이 6개월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충격받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동시에 분노하시는 것도 느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저는 앵커가 노인 대상 연쇄범죄 조직이 검거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여 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체포되었다고 했어요. 피해자는 총 15명, 피해 규모는 500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소름이 끼쳤어요.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엄마도 그 15명 중 한 명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사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그가 제 증거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어 모든 조직원을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상철은 1급 살인미수와 사기, 조직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최소 무기징역은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저는 그들이 오랫동안 의문사로 처리되었던 가족들의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시죠? 한 사람의 의심이 이렇게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 말이에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다른 할머니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3개월 후 박상철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엄마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상철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가 예전에 자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그가 저를 보며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저는 검사가 1급 살인미수 15건, 사기 15건, 조직범죄, 문서위조 등 총 78개의 혐의라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520억 원에 달했어요. 제가 증언석에 서자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증언했어요. 처음 의심을 갖게 된 순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어요. 박상철이 엄마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주사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대형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상철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그가 자신은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물 투여도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그의 거짓말을 반박했습니다. 가짜 신분증, 위조된 진단서, 요양원과의 공모 증거들. 저는 검사가 하나씩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박상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공범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가짜 의사 김모 씨가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그가 박상철로부터 한 건당 500만 원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조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인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요양원 원장 이모 씨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가 박상철과 함께 입원 환자들을 조기에 사망하게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약물 과다 투여, 의료진 매수, 심지어 보험금 수령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이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그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재판장이 엄마를 증인으로 호출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에 서셨어요. 저는 엄마가 6개월간 겪었던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일 정체 모를 약을 먹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던 공포감, 자신의 딸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던 절망감.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엄마가 이 모든 고통이 한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이 너무 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박상철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는 그가 자신은 진심이었다고 사랑했다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어요. 방청석에서는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차례로 증언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에 걸려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의문사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오늘에야 진짜 사인을 알게 되었다며 오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어요. 검사는 이것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인 연쇄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검사가 박상철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상철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철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로웠다고, 돈이 필요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했던 마음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만약 정말 사랑했다면 독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들었어요. 피고인 박상철을 1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마침내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이 범죄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셔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오늘 정의가 실현되어서 후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박상철은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되었고, 다른 무고한 할머니들도 안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6개월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저는 담당자가 이 사건이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 요양원 시스템 전체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국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원은 저에게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전국 2,847개 요양원 중 847개에서 유사한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어지러운 것을 느꼈어요. 박상철과 같은 수법의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연사로 처리되어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의원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난 5년간 요양원에서 사망한 노인 중 30%가 입원 후 1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상적인 사망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진들의 침묵이었어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원이 요양원 업계의 로비와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진실을 폭로하면 업계 전체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전국에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제 증언을 듣고 분노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 의원은 이것이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더욱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보건복지부 관리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이 요양원 업계의 압력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수사를 미뤘다고 증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국정감사 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스 앵커가 요양원 연쇄살인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제게 연락이 왔어요. 부산의 한 가족은 할아버지가 요양원 입원 3개월 만에 갑자기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대구의 다른 가족은 할머니가 치매 진단 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모두 박상철 사건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보들을 모아 수사기관에 전달했어요. 그 결과 전국적인 합동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총 156명의 범죄자가 검거되었고 피해자는 무려 423명에 달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저는 이 숫자들을 듣고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엄마에 대한 의심을 포기했다면 이 모든 범죄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적 허점들이었어요. 요양원 설립 허가 과정에서의 부실 심사, 의료진 자격 검증의 허술함, 사망 원인 조사의 형식적 처리, 모든 것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열린 대책 마련 회의에 참석했어요. 의원들은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 설립 기준 강화, 의료진 신원 조회 의무화, 사망 원인 조사 강화,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신고권 보장까지. 저는 이런 변화들이 제 작은 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노인보호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보았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이죠. 법 시행 1년 후 통계가 발표되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의심스러운 사망 사례가 70%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구한 것은 우리 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족의 이상한 변화를 더 이상 쉽게 넘기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전국에서 열리는 노인 보호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가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이었어요. 매번 강의할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작은 의심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그 의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박상철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 전체의 무관심과 시스템 부실이 만들어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누군가 이상한 변화를 보인다면 절대 쉽게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시며 이웃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끔찍했던 6개월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엄마는 이제 새로운 취미도 생기셨어요. 저는 엄마가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시고 노인대학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엄마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며 희망차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가고 싶고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와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매주 일요일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드시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작은 감기에 걸리셔도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약물을 직접 확인하고 병원 진료도 함께 받으러 갑니다. 한번 겪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계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다른 가족들도 저처럼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할 때마다 청중들이 우리 가족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말해주세요. 어떤 분은 저 덕분에 아버지의 이상 증상을 일찍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어머니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고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껴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달에는 정부에서 올해의 시민영웅상을 주셨어요. 저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엄마는 그날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엄마가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랑스러운 건 엄마였어요. 그 끔찍한 시련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신 엄마의 강인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요즘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노인 보호 관련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서 다른 가족들을 도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상철은 지금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그의 소식이 나오는데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요. 대신 그로 인해 바뀐 긍정적인 변화들을 생각해요. 새로 만들어진 법들, 구해진 생명들, 깨어난 사회의식들. 결과적으로 그의 악행이 더 큰 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그때의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해요. 만약 조금만 더 편했다면, 조금만 더 무관심했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직감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이상한 변화를 보이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하며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특히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 의욕 상실, 수면 패턴 변화 같은 증상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소통이에요. 저는 엄마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상도 서로 나누고 몸과 마음의 변화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어떤 범죄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오늘 복지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겠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서로를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런 세심한 관심이 모여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의 사랑만큼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